자, 어떻게 우선 채착전 애들 좀 올 동안에 채착전 한번 볼까요? 다 풀었었어? 네. 근데 의강이는 어디까지 그때 우리가 매겼지? 10 2번, 3번이요. 13번까지 14번부터인데 아직 안 했죠. 그럼 이따가 그 시간에 하고, 자 오늘은 우리가 현대 소설 한번 볼 거예요. 현대 소설의 그 동상고가 아마 장마 나가고 있죠. 장마 나가고 있고, 다른 데서도 달밤은 아주 뭐 간단한 그 아주 짧은 소설이고, 장마는 좀 길어서 중편 소설 정도 됩니다. 엄청 자주 나오는 그 소설이어서 꼭 알아두세요. 윤흥길이라는 그 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윤흥길이라는 사람 작품 중에서는 이 장마랑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그 두 개가 거의 뭐 모의고사나 이런 데 맨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장마하고 9켤레, 거기 작가 소개에도 나와 있죠. 장마 해놓고 9켤레 구두로 남은 산에 M이 이렇게 있는데, 거의 장마하고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산에, 요게 수능 볼 때까지 계속 그 지문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공부해 둔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돼요. 자, 73년에 발표된 중편 소설이다. 중편 소설은 그렇게 길지도 짧지도 않은 소설인데 나름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6.25 때 한 가족의 비극적 갈등을 민족 고유의 정서로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 드라마에서도 이런 설정 많이 나왔을 거야. 국군으로, 그러니까 여기 10살짜리 남자 소년의 눈에 비친 이제 가족사를 하는데, 친할머니, 그러니까 친삼촌은 어디로 가고, 국군에 입대한 그러니까 남쪽 국군에 입대한 아들을 둔 외할머니, 빨치산 활동을 하는 아들을 둔 친할머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친가 아빠 쪽에 내가 볼 때 아빠 쪽에 삼촌이 있을 거 아니야. 아빠 쪽 삼촌은 우린 그냥 삼촌이라고 하죠. 엄마 쪽 삼촌은 외삼촌이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외삼촌. 근데 외삼촌은 어디로 가고, 삼촌은 어디로 가고. 그러니까 삼촌이 어디로 갔어요? 삼촌이 빨치산으로 간 거죠. 그래요? 국군에 입대한 아들을 둔 외할머니. 그러니까 여기 여기 엄마의 엄마니까 외할머니고, 아빠의 엄마니까 여기는 이제 친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냥 할머니라고도 한 친할머니인데, 여기 삼촌은 외삼촌이 국군으로 갔고, 국군 이제 소위였어요. 소위. 그리고 요 삼촌은 빨치산이야. 빨치산이 뭡니까? 북한군. 북한군은 인민군이라 그러는데 빨치산은 뭘까? 이게 우리나라가 6.25 때 보면은 처음에 어때요? 처음에 쫙 밀려서 여기까지 오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서 전부 이제 북한이야. 그러다가 뭐 합니까?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다시 또 쭉 올라가죠. 압록강까지 올라갑니다. 왔어요. 그래서 7. 근데 이렇게 또 다시 중공군이 또 여기서 인해전술로 또 내려오죠. 근데 다시 일사후퇴 해가지고 또 다시 내려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미처 못 올라간 인민군이 있을 거 아니야? 미처 못 올라간 인민군들이 곳곳에 이렇게 남아있으면 이 사람들을 이제 빨치산 활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치산은, 이거는 공산당이죠. 그죠? 공산당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여기가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 쪽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10살짜리 3학년 그 소년이야. 소년의 눈에 비친 이 할머니와 친할머니와 외할머니 간의 갈등을 보고 있는 건데, 이제 요 소년의 눈으로 보기는 보지만 이 사람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성인이 됐어. 여기서도 나가 나오지만 성인인 나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인인 나가 10살 때의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 요렇게 그 다른 때도 마찬가지인데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에서도 보면은 오키라는 여자의 눈에 비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 이렇게 어린아이 눈으로, 그러니까 요건 나가 나왔으니까 1인칭이야 3인칭이야 1인칭이죠. 1인칭 얘가 주인공이야 이쪽이 주인공이야. 지금 이쪽이 주인공이죠. 이걸 관찰하고 있으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인인 나도 또 등장해요. 성인인 나가 뭐를 하고 있어요? 요 10살 때를 해고하면서 하고 있다 해가지고, 해고하면서 이런 거를 술회한다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술회. 아니요. 서술을 하는데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던 생각들을 이렇게 회상해서 해고해서 얘기하고 있다 해가지고 이걸 술회하고 있는 형식이야. 그래서 특히 이게 소년이라고 하면 어린아이로 이렇게 관찰자를 둔 것은, 이제 애들은 순진하잖아요. 그죠? 순진하니까 조금이나마 더 어떤 이데올로기에 이념에 물들지 않았다라고 보면은 약간의 객관적인 처지에서 객관적인 그 시점으로 지금 친할머니는 당연히 빨치산 쪽이니까 이쪽은 공산주의라고 한다면은 이쪽은 민주주의 쪽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어른들은 어느 한쪽으로 이제 편향돼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애 눈에는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애기 관찰자, 애를 관찰자로 두는 것은 이런 효과를 노리기 위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순진한 아이 눈에 비친 거니까 조금 더 사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장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소설의 그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 요게 서술자인데 서술자 나가 이중적 구조로 돼 있죠. 요 시간적 갭이 있어요. 성인이 된 나가 10살 때 소년이었을 때 내 눈에 비친 친할머니와 외할머니 간의 갈등을 그린 요 구조예요. 근데 친할머니의 삼촌, 외할머니의 외삼촌, 국군 가서 외삼촌이 먼저 죽어요. 죽으니까 이제 외할머니가 이 빨갱이들 다 뒤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이 할머니는 어때? 지 아들 죽이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둘이가 이제 서로 갈등을 빚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도 이제 미신, 이게 무당한테 점집에 가서 보니까 모월 모일에 삼촌이 돌아온다라고 하니까 이걸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근데 그날 오라는 삼촌은 안 오고 누가 옵니까? 그날 이제 올 거라고 막 이 할머니는 들떠서 막 준비하고 막 잔치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라는 삼촌은 안 오고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난 걸 보고 이제 이 할머니는 절도를 하는 게 기절을. 근데 이제 그 싸우던 이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이런 걸 현신했다라고 하거든. 현신이 무슨 말일까? 현은 나타날 현자고 신은 몸신자야. 그러니까 이 삼촌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야? 삼촌이 죽었으니까 이 죽은 삼촌의 영혼이 구렁이한테 들어가서 구렁이가 이렇게 찾아왔다라는 약간 우리 무속적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토속적, 무속적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이 구렁이가 이제 현신해서 삼촌의 현신으로 나타난 거를 이제 외할머니가 잘 이렇게 보내서 그래서 이걸 이제 요거 삼촌으로 보는 거죠. 삼촌을 잘 좋은 데로 보내줬다라고 해서 깨어난 할머니랑 외할머니가 서로 화해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제목이 왜 장마라고 돼 있을까요? 이게 이제 장마가 시작될 쯤에 이래서 장마가 끝날 쯤이 이 시간적 배경이야. 근데 이 장마라는 게 보통 막 지리하고 막 축축하고 막 짜증나잖아요. 장마철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갈등들이 그런 장마의 이미지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장마로 요 집안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도 6.25가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으니까 6.25를 그런 불행한 역사를 담고 있는 부분이니까 장마가 이 가족사에서도 그런 불운한 거라면은 우리 민족의 불행을 그냥 장마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목이 장마인 것도 바로 요런 부분에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줄거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해제 부분에 이제 보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국군에 입대한 아들을 둔 외할머니, 빨치산 활동을 하는 아들을 둔 친할머니가 겪는 갈등 상황인데 이념의 갈등 속에서 6.25를 치른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 친할머니가 이제 우리가 무슨 주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이렇게 하는 무슨 주의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이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지? 이념. 요거 들어봤어요? 아니에요. 영어로 뭐라고 읽을까? 이데올로지라고 해요. 이데올로지. 근데 이데올로지인데 일본 놈들은 영어를 잘 못 읽잖아요. 일본 놈들이 이걸 뭐라고 읽었을까? 그대로 읽은 거예요. 이데올로기라고 읽은 거예요. 이데올로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데올로기 하는 거 많이 들어봤죠? 이데올로기의 우리말은 바로 이념이라고 하면 돼요. 그냥 이념이 뭔가 무슨 주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다, 공산주의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념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쪽을 북한, 이쪽을 남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6.25 때 이념 대립을 한 가족 속에서의 친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 구조로 풀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은 이념의 갈등 속에서 6.25를 치른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 자, 1인칭인 나가 어린 시절을 해상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아까 얘기했죠. 성인이 된 나가 10살 때 자기가 소년이었을 때 본 눈으로 이렇게 요 가족사의 갈등을 담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나가 빨치산 아들을 둔 친할머니와 국군 아들을 둔 외할머니 사이의 갈등을 직접 목격하고 서술한다. 이들의 갈등은 삼촌의 죽음과 구렁이의 현신을 계기로 해서 극적으로 해소되는데 아까 구렁이의 현신, 아까 얘기했죠? 현신은 그 영혼이 그 구렁이 몸으로 들어가서 나타났다. 이렇게 할 때 현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엄청 자주 잘 나옵니다. 이 현신이라는 말. 특히 지금 동상고는 요거 잘 알아둬야 돼요. 지금 학교 그거 하고 있으니까. 자, 현신을 계기로 극적으로 해소되는데 외부적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 아픔을 여기서도 이데올로기 이렇게 얘기했죠. 외부적 이데올로기가 바로 이념 무슨 주의. 그러니까 외부적 이데올로기라는 건 그때 한참 공산주의와 이 민주주의 간의 갈등이 있었던 부분을 외부적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 아픔을 민족 내적 정서로 치유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민족 내적 정서가 바로 요겁니다. 우리 민족이 그래도 맨날 엄마들이나 뭐 이렇게 무당 점집 많이 가잖아요. 요 무속적이라는 게 민족 여기서 얘기하는 민족 내적
내적 정서 이렇게 이제 민족 내적 정서가 바로 요 무속이라고. 무자가 무슨 무자일 것 같아요? 무당할 때 무자가. 무당할 때 무자가 이렇게 한자 보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여기 하늘이죠. 여기가 땅일 거 아니야? 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요게 무당 무자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사람. 그래서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 이런 사람은. 영어로 이 무당을 뭐라고 하지? 샤먼이라고 하지. 샤먼. 그래서 샤머니즘 하면은 무속신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 애니미즘, 샤머니즘 많이 들어봤죠? 애니미즘은 뭘까? 모든 주변 사람들의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 영혼이 깃들여져 있다. 그 애니 할 때 애니가 뭐의 어원일 것 같아? 애니멀에서 그걸까? 애니메이션. 그치, 애니메이션 하면은 네, 들어오세요. 애니메이션이 뭐 원래 그림은 움직여 안 움직여? 원래 그림은 움직일 수 없잖아. 근데 그 그림에다가 영혼을 싹 집어넣으면은 걔들이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바로 그림에다가 영혼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림에 영혼을 집어넣으면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애니미즘은 바로 그 모든 사물에 영혼이 깃들여 있다라는 거. 토테미즘은 들어봤어요. 토테미즘은 뭘까? 토템이라는 게 뭐 어떤 식물이 됐건 보통은 동물을 많이 하죠. 그 동물이 수호신이다라고 하는 것. 그럼 단군 신화에서 고조선은 무슨 토템 부족이었을 것 같아요?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 있었는데 싸워서 누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곰을 숭배하는, 그래서 웅녀가 된 거죠, 그죠? 또 진짜 곰한테 쑥하고 마늘만 계속 먹이면 그 사람 됩니까? 사람도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구렁이가 나타나서 구렁이를 잘 보내줌으로써 여기 지난 빨치산으로 갔던 이 삼촌이 좋은 데로 뭐 천국으로 천당으로 보냈다라고 이렇게 이제 믿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준 사람이 바로 그렇게 싸우던 외할머니였으니까 이제 이 둘 사이의 갈등이 이렇게 화해되는 걸로 끝나게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장마는 이 6.25를 그걸로 한 작품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잘된 그 소설이라고 해서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니까 꼭 알아둬야 돼요. 이 현대 소설 중에서 내가 몇 안 되는 자주 나오는 소설이니까 자, 중편 소설이다. 중편은 단편 소설 중에는 단편이 있고 가장 짧은 게 중편이 있고 장편이 있는데 요거보다도 단편 소설보다도 더 짧은 장편 소설이 있어요. 요거 잘 알아둬야 돼. 우리가 장편, 중편, 다시 장편이야. 이 장편은 당연히 길장자 장편이에요. 장편 소설 할 때. 근데 요때 진짜 짧은 거는 요거는 무슨 장일 것 같아? 한 장. 한 장? 한 장으로 된 소설. 그렇게도 뭐 말 되네요. 마지막에 요게 무슨 자예요? 요렇게 돼 있는 거. 요거 많이 보지 않았어? 손숫자잖아? 손숫자가 들어간 장자면 무슨 장자일까? 이렇게 딱 하면은 뭐예요? 장풍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손숫자라고 수풍이라고 해야지. 왜 장풍이라고 할까? 사용하는 거. 요건 손은 손숫자고 손바닥이 손바닥 장자야. 손바닥에서 바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손바닥만 한 편이다. 그래서 아주 짧은 꽁트처럼 해놓은 거 있지. 그게 가장 짧은 소설 장편 소설이야. 장편 소설. 손바닥만 하게 돼 있다라는.
요 장자가 들어가서 요런 거 들어봤어요? 이거 외로울 고자야. 외로울 고자에 손바닥 장자죠. 어려울 난자고 울 명자야. 그러니까 울다. 우리 저기 서울에 가면 명동 있죠. 명동이 이제 닭이 울었다고 해가지고 울 명자 명동이에요. 외로운 손바닥은 울기 어렵다. 무슨 뜻인 것 같아? 손을 안 잡으니까. 외로운 손바닥은 울기 어렵다. 그래서 고장난명이라고 하거든. 고장난명.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는 이거예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이 소리지. 한 놈으로 소리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둘이 싸웠다. 근데 네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막 하잖아. 그때 엄마가 뭐라 그래? 야,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이렇게 뭐 응대를 하고 둘이 막 혼자서 싸우려고 한다고요. 싸우셨겠어? 둘 다 책임이 있지. 뭐 이렇게 할 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걸 사자성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장난명. 그러니까 고장난명 하면은 사람들이 다 뭐가 고장났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외로울 우리 고아 하면 외로운 아이잖아. 외로운 손바닥은 울지 않는다. 이 소리가 뭐라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이렇게 할 때 이 손바닥 장자입니다. 장자가 많이 나오겠죠, 이제. 보면 우리가 장악했다 할 때도 뭡니까? 내 손바닥 안에 움켜잡았다 라는 거를 장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장편소설 지금 요거는 중편 정도에 해당돼요. 지금 장마라는 소설은 중편인데 저기 배웠나? 형준아, 니네 달밤 배우고 있나 지금? 달밤은 아주 짧아서 달밤은 전편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 달밤은 단편 소설이야. 지금 장마는 중편이니까 동상고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나오지는 않죠, 그죠? 그 중간 부분만 나오고 있습니다. 채척전도 마찬가지로 중편에 해당되니까 중간에 이제 발췌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달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짧아서 전편이 다 실려 있어요. 자, 그래서 중편 소설이고 사실주의 소설이다. 이런 말 잘 알아둬야 됩니다. 사실주의가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건데 사실 우리가 흔히 막 영어로 하면 뭐예요? 리얼리즘 하잖아. 리얼리즘. 이 사실주의가 어떤 식으로 쓸 때 사실주의라고 할까? 일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서술자의 감정이나 이런 거 전혀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사진 찍어 놓듯이. 그러니까 막 이런 게 절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고전 소설에 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다 그랬어요? 편집자적 논평이나 이런 거 있지. 아이고 막 불쌍해서 어떡하나 뭐 이런 거나 또는 서술자가 괜히 막 심파조로 막 지어 짜내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를 담담하게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담담하게 얘기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비극적으로 보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사실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들어봤죠? 운수 좋은 날 마지막 장면이 어때요? 설렁탕 사왔는데 왜 먹지를 못해 하고 막 얘기를 하잖아. 그냥 그 장면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사진 찍듯이 쫙 이렇게 보여주죠. 그러면서 뭔가를 고발하려고 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아까 얘기했죠. 요 10살 난 소년의 눈에 비친 대로 그대로 지금 소설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요즘은 그래서 요즘 현대 소설은 거의가 다 사실주의 소설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막 그런 사랑이나 막 이런 걸 하면은 낭만주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감정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그냥 담담하게 눈앞에 벌어지는 광경을 그대로 쓰고 있다. 이러면 이제 사실주의. 이게 극도의 사실주의를 자연주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자연주의 하면은 뭐
자연이 나오고 뭐 숲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야. 사실주의가 극도의 사실주의 하면은 자연주의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이 사실주의는 뭐에 어떤 풍조에 반대해서 나왔냐면 19세기 낭만주의,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이렇게 눈물 쏙 빼게 하는 그런 소설들에 대한 반감으로 등장한 게 사실주의예요. 낭만은 저번에도 내가 한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랑자가 무슨 랑자라고 했어요? 물결 랑자야. 물결 만자야. 그래서 그대로 하자면은 랑만이야. 중국어로 하자면은. 한자로도 랑인데 둔 법칙 때문에 낭이 된 거야. 뭐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영어로 하면 로맨스인데 이걸 불어로 읽으면 뭘까요? 로망이라고 합니다. 로망. 우리 왜 무슨 로망이다 이렇게 하잖아. 그 로망을 중국 놈들이 랑만이라고 읽었고 그 랑만을 우리는 한자로 이렇게 물결랑 물결만자여서 랑만 했는데 둔 법칙 때문에 낭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 오면은 낭만이 우리가 와 너무 낭만적이다 이렇게 하면은 아 로망이구나 로맨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장마가 사실주의 소설의 대표적인 거다. 이것도 꼭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실주의 생각하면서 뭐 생각하면 돼? 아 10살 난 소년인 나의 눈에 비친 친할머니와 외할머니 간의 이 갈등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사진 찍듯이 관찰한 걸 그냥 쭉 풀어놓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징적, 사실적 했는데 아까 이 구렁이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삼촌의 현신으로 이 구렁이를 잘 보내줌으로써 이 갈등이 화해 무드가 생긴다 그랬죠. 이 구렁이도 상징성이 높은 거겠지. 그리고 요 장마라는 계절적 배경도 이 지리한 장마가 이렇게 끝이 나간다. 이런 이념투쟁이 끝나간다라는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제목 자체도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 사실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적이라는 부분을 달리 오해하면 안 돼. 소설에서의 사실주의다, 사실적이다라는 거는 요런 식의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낭만주의는 감정이 엄청 많이 돼 있는데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그냥 눈에 비춰진 것을 그대로 사진 찍듯이 찍어서 서술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사실적이라고 합니다. 시간적 배경은 6.25 전쟁 중이고 공간은 어느 시골이다. 그리고 아까 시점은 1인칭 나가 나오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주제, 전쟁 중에 빚어진 한 가정의 비극과 그 극복해서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한민족의 무속신앙을 통한 극복. 아까 얘기했죠? 이데올로기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거는 사실 이제 우리말 한글이 돼가지고 사전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 쓰인 건데 나는 이걸로 바꿨으면 싶은데 그냥 이념이라고 바꾸면 될 텐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써가지고 이제 이건 이데올로기로 굳어졌어요. 이념 대립. 이걸 이데올로기로 하면은 이것도 뭐라고 해야 돼요? 에너지. 이 에너지도 뭐라고 읽어야 돼? 일본 놈들은 어떻게 읽을까요? 이거 일본 놈들은 에네르기라고 읽어요. 에네르기. 이건 뭐라고 하디? 알러지잖아? 일본 놈들이 이렇게 알레르기 이렇게 읽은 거잖아? 근데 요즘 이거 에네르기로 읽는 사람 봤어요? 이거는 아직도 알레르기라고 하는 사람 꽤 있기는 한데 이거는 이렇게 안 쓰기로 이제 했는데 이놈은 워낙에 이제 굳어져 가지고 원래 이데올로지 이렇게 영어로 하면 이데올로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놈은 그냥 우리말 됐다 해서 이데올로기, 이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주의, 뭐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이념. 지금 여기에서는 당연히 6.25를 배경으로 하니까 공산주의와 이 자유민주주의의 대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걸 이 구렁이가 나타나서 구렁이 잘 보내주는, 그러니까 삼촌의 현신으로 나타나는 구렁이. 이게 이제 무속적이다 해서 무속을 통해서 극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윤은길은 소설가고 전북 정읍출생 뭐 이런 건 볼 필요 없고, 나중에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라는 요것도 그냥 요것도 아주 짧은 소설인데 자주 나오니까 한 내용만 살짝 내가 얘기해 줄게요. 이제 하여튼 지식인이야. 대학 나온 지식인인데, 대학 그 당시만 해도 대학 나온 지식인인데 이 어떤 집에 이 새빵을 살고 있어요. 이 아래채에. 근데 자기 와이프가 지금 수술 받아야 되는데 수술 받을 돈이 없어. 그래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이 집주인이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니까 밤에 복면을 쓰고 이 집주인한테 이 사람이 칼 들고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제 자존심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이 지식인이고 하니까 이 사람은 항상 구두를 반짝반짝 닦아놓고 구두가 자기의 이제 약간의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구두만큼은 잘 닦고 항상 구두를 신고 다녔는데 이제 이렇게 들어왔어요. 칼 들고 이제 밤에 들어왔어. 돈 내놓으라고. 그런데 이 아저씨가 딱 봐도, 한눈에 봐도 이 사람이 여기 자기 새빵 살고 있는 그 아저씨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없다 그러면서 이제 하니까 이제 약간 알아본 것도 같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가면서 그러면은 가겠다 하면 대문이 여기잖아요. 대문이 여기인데 이 사람은 맨날 이 자기 동선이 이쪽에 들어가면 자기 집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대문은 이쪽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저 사람이 자기를 알아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 나가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하는 게 이제, 그래서 자기 집에 뭐만 달랑 남아 있어요. 구두 9켤레만 남아 있어서, 그래서 제목이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요겁니다.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얘기가 그러니까 요 장마하고 윤은길의 가장 대표작이 요 두 개예요. 장마랑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자, 구성은 한번 보면은 장마가 계속되던 6.25 전쟁 중에 어느 날 우리 집에 국군인 외삼촌의 전사 소식이 전해진다. 국군인 외할머니의 아들인 이 외삼촌이 이제 국군 소위로 갔는데 죽었대요. 전사 통지서가 오니까 이 외할머니가 엄청나게 슬퍼서 이제 이 빨갱이 새끼들이 죽였다 이렇게 해서 빨갱이들 다 뒤졌으면 좋겠다 하니까 친할머니가 자기 아들이 지금 빨치산으로 있는데 지 아들 죽이라는 소리가 되니까 이제 서로 갈등을 빚기 시작해요. 외할머니는 외삼촌의 전사 통지서를 받고 빨갱이들은 다 죽으라고 하였는데 이 때문에 빨치산 아들을 둔 할머니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 나 역시 어떤 사람의 꼬임에 빠져 삼촌이 집에 왔다라는 것을 말을 해서 아버지가 지서에 끌려가게 하여 할머니의 분노를 산 상태였다. 그러니까 얘한테 여기 10살 난 소년이었다 그랬죠. 근데 왜 밀집으로 돼 있는 모자 있지? 네. 밀집으로 돼 있는 모자 왜 여름에 많이 쓰는 거 있잖아. 이거를 밀집을 맥고라고 합니다. 맥고로 만든 모자 해서 맥고자라고 해요. 맥고자. 왜 할아버지들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요렇게 생긴 거.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밀집으로 생겨가지고 밀집 모자 이렇게 돼 있는 요걸 쓴 사람이 이렇게 요 어린애를 꼬득꼬득한 거야. 니네 삼촌 집에 오지 않았었니?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빨치산은,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이 이제 이쪽으로 다 이제 휴전선 되고 이쪽으로 다 갔다면은 이쪽 지리산 있는 이쪽에 거의 빨치산들이 이쪽에 다 모여 있었어요. 완전 포위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밤에는 여기 있다가 낮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빨치산 소탕 작전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지금 삼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 우리 남한 쪽에서는 지금 빨치산 소탕 작전 해야 되니까 이거 빨리 잡아서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할머니한테 그걸 내가 밀고를 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할머니한테 내가 미움받게 되는 계기가 바로 요겁니다. 나 역시 어떤 사람의 꼬임에 빠져. 그러니까 거기서 나중에 보면은 맥고자를 쓴 아저씨한테 자기가 이렇게 한 거야. 얘기를 해가지고 아빠가 지서에 끌려가서 고초를 당해서 할머니도 저 새끼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손자를 자기 방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할머니의 분노를 산 상태. 자, 위기. 한편 할머니는 삼촌이 아무 날 아무 시에 아무 탈 없이 돌아온다라는 점쟁이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그날이 가까워지면서 우리 집은 장마통에도 할머니의 성화 때문에 대단히 바빴다. 이제 돌아올 삼촌 위해서 잔치한다고 막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이 되자 삼촌 대신 나타난 것은 커다란 구렁이였고 할머니는 구렁이를 보자 기절한다. 이때 이 구렁이를 외할머니가 수습하여 무사히 보낸다. 이렇게 구렁이를 삼촌으로 믿고 있는 친할머니는 나중에 깨어나서 이제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하면서 둘 사이가 이제 화해되는 게 결말입니다. 구렁이 사건 이후 할머니가 외할머니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두 할머니가 화해했고 결국 할머니는 세상을 떠난다. 이렇게. 등장인물은 가장 한 게 친할머니 외할머니죠. 인민군 빨치산으로 활동하는 아들의 귀환을 기다리며 인고하는 인물이다. 인고가 뭐예요? 인고. 인자가 무슨 인자일까요? 이게 마음 심자잖아. 마음에 이렇게 칼이 있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인자일까? 마음에 칼을 딱 품고 있으면 여기 참을린 자예요. 참을린. 왜? 참을인 세 개면은 살인도 면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참을인 자에 고통할 때 고자야. 고통을 참다가 바로 인고. 왜? 그래서 우리가 인고의 세월을 보내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통을 참고 있는 친할머니. 그래서 인고하는 인물이다. 아들에 대한 강한 모성애로 인해 집착을 보인다. 점쟁이의 예언을 굳게 믿고 그 점쟁이가 돌아올 거라고 한 날에 기다리면서 결국 아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아들은 안 돌아오고 뭐가 돌아왔다 그랬어요? 구렁이만 돌아온다 그랬죠. 그죠? 외할머니는 국군인 아들을 잃고 공산당을 증오하는 인물이다. 자기 아들이 국군 소위로 갔다가 전사통지서를 받은 외할머니. 예, 외할머니니까. 자, 무속적 세계관으로 구렁이를 맞아. 아까 얘기했죠? 무속적 세계관으로 구렁이를 맞아 할머니와 화해하게 된다. 꿈의 예언적 기능을 철저히 믿는 인물로 아들이 국군 소위로 가 있다가 전사한 후 친할머니와 충돌한다. 삼촌의 현신으로 믿는 구렁이를 달래어 보낸 후 친할머니와 화해한다. 나는 이름이 이제 동만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소년 시절을 회상하는 이 소설의 서술자다. 자, 이 소설의 서술자는 잘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10살 난 나가 아니야. 10살 난 나를 성인인 나가 10살 때의 소년을 해고하면서 얘 눈에 비친 걸 보여주는 거니까 결국은 이 성인인 나와 10살이었던 나 요 사이에 시간적 갭은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시점도 한 번씩 나올 때가 있고 해고할 때가 나오면 성인인 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인칭 관찰자는 1인칭 관찰자인데 어린아이의 나와 성인인 나가 함께 등장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소년 시절을 회상하는 이 소설의 서술자. 낯선 사람의 꼬임에 빠져 빨치산인 삼촌의 행적을 알려준 일로 할머니의 눈밖에 나게 된다.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줄거리도 장마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 장마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 소리는 이 지리한 장마가 이 가족사의 갈등도 갈등이지만 남북한의 갈등을 이 장마로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한국전쟁 통해 우리 집에 피난 와 있던 외할머니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우리 집에 피난을 온 거죠. 원래부터 같이 살았던 게 아니라 난을 피해서
외할머니는 국군인 외삼촌이 전사했다는 통지를 받는다. 외할머니는 빨치산들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는다. 친할머니는 노발대발한다. 삼촌이 빨치산이 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맥고자, 이 맥고자가 아까 얘기했던 요렇게 생긴 모자예요. 여기 우리는 흔히 밀짚 모자라고 하는데, 밀짚 모자가 한자로 하면은 맥고자. 맥고자의 사내가 주는 초콜릿의 유혹에 넘어간 나는 초콜릿 줄 테니까 니네 삼촌 왔다 갔어 안 왔다 갔어 하니까 그거 먹고 낼름 얘기를 해준 거야. 삼촌이 집에 다녀갔던 사실을 발설하게 되고, 이 때문에 아버지는 큰 고초를 치른다. 고생을 지서에 불려가서 고생을 했다라는 거야. 이로 인해 나는 친할머니의 분노를 사 큰방 출입이 금지된다. 친할머니는 점쟁이의 말에 따라 삼촌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잔치 준비를 한다. 그러나 그날이 되어도 삼촌은 오지 않는다. 그때 난데없이 구렁이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친할머니는 졸도를 한다. 구렁이는 삼촌의 현신, 잘 알아둬야 돼요. 현신에 동그라미 쳐놓고 영혼이 옮겨 붙어서 그 구렁이한테 들어갔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때 외할머니는 친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우면서 구렁이를 달래보내고, 친할머니의 머리카락은 왜 태울까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정을 느끼게 해주는 거지. 구렁이가 삼촌이라고 생각하면은, 할머니는 자기의 엄마잖아요. 그죠? 구렁이 엄마라고 생각해서 친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우면서, 이런 것도 다 무속신앙에 해당되는 거예요. 달래보내고, 친할머니는 깨어나 외할머니에게 구렁이를 달래보낸 데 대해 감사한다. 이로써 친할머니, 외할머니는 화해하고 친할머니는 편히 눈을 감는다. 지루한 장마도 끝이 난다. 자, 첫 시작이 장마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지루한 장마도 끝이 난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이렇게 했어요. 그 장마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한 것도 한 거지만, 민족사의 6.25 전쟁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가 전쟁이 이렇게 끝이 나간다. 뭐 요렇게 상징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내용 구조도를 보면은, 일단 빨치산 삼촌, 국군 외삼촌 두 할머니가 갈등을 하게 되고, 구렁이 나타나서 할머니 졸도, 외할머니가 배웅해주고 두 할머니가 화해한다 하는 요런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둘의 화해는 그 밑에 꼭 보세요. 전통적이며 토속적인 무속신앙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무속신앙으로 이제 화해가 일어난다. 이게 무속신앙을 민족 내적 정서다. 이렇게 표현도 하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둬야 돼요. 넘겨서 이제 갈등의 양상과 의미 아까 쭉 다 했으니까, 아이고 일찍도 왔네요. 자, 아까 얘기했던 그 이념의 대립, 이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이데올로기의 대립,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죠? 갈등의 해소와 화합을 다 이제 나라로 놓고 보면 민족적 화합이다. 이렇게 외할머니와 친할머니가 대립하는 것이, 이게 가족사의 갈등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념의 대립으로 볼 수 있는 거다. 구렁이가 등장하면서 분열된 민족적 정서와 화합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 밑에 한번 그것만 볼까요? 한번 보면은, 이런 상태로 그놈의 꿈 얘기만 늘어놓으며 외할머니는 긴 여름 한나절을 보냈던 것이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었다. 그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외삼촌을 덜먹인 사람은 어머니였다. 부주의하게도 어머니 입에서 육군 소위를 달고 일선 소대장으로 나와 있는 외삼촌 이름이 불쑥 튀어나오자 외할머니는 갑자기 축 늘어진 양쪽 볼에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복이 아니라 볼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죽은 자기 아들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요 외할머니가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작은 이모가 조심성 없는 어머니를 나무라는 표정을 지었다. 외할머니는 어머니의 말을 못 들은 척 그냥 넘겨버렸다. 노인 양반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될 수 없다고 생각을 바꾸었는지 작은 이모도 오래지 않아 외삼촌 얘기를 꺼냈다. 그러나 외할머니는 하나뿐인 아들 이름을 끝내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외할머니도 자기 국군으로 가서 죽은 자기 아들이 마음에 많이 걸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나 아버지가 작은 이모는 금방 땅바닥을 주저앉아 있듯이 흐늘거리는 어머니를 양쪽에 단단히 부축하고 있었다. 한참 만에야 구장 어른이 입을 열었다. 구장은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요즘에 통장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들어가걸랑 빅모님께 말씀이나 잘 드려주게 했어요. 빅모가 뭘까요? 빅모? 그 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보면은 뭐 누구누구 빙모 또는 뭐 빙부 빙모 빙부 뭐 이렇게 타계 이렇게 타계는 뭐예요? 죽었다라는 게 부고장이에요. 요즘은 이제 이렇게 부고 누구누구 죽었는가 이렇게 하는 걸 메시지로 올 거 아니야. 그래서 빅모, 빙부 이렇게 하거든. 빅모는 빅모는 장모님, 장모. 요거는 부니까 장인어른. 그러니까 누구누구 장모가 빅모고 누구누구 장인어른이 그러니까 내 와이프의 엄마가 빅모고 아빠가 빙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모, 빙부, 뭐 장모님, 장인어른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빅모님께 장모님한테 말씀이나 잘 드려주게 하면서 그러나 방수포를 쓴 어느 한쪽 사내가 뒤를 이었다. 그는 매우 내키지 않은 얘기인 듯 머뭇거려서 목소리가 굉장히 수줍게 들렸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괴롭기는 저희들도 매일반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을 맡아가지고 참 그럼 저희들은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요때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외할머니 아들인 외삼촌이 국군으로 갔다가 전사했다라는 통지를 이렇게 해주는 구장이 아들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줘야 되니까 엄청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부분이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하죠. 다 시선을 떨군 채 일에 열중해 있는 모습은 여전했으나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온 뒤부터 줄곧 외할머니는 깡마른 두 팔을 가늘게 들고 있었다. 그리고 일껏 까낸 연두빛 싱싱한 자실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콩알을 의미한다는 빈깍지가 수북히 당긴 치마폭 속에 아무렇지도 않게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외할머니는 실수를 계속할까봐 내 마음은 몹시도 조마조마했다. 가능한다면 잘못을 깨우쳐주고 싶어 나는 몇 번이고 기회를 벼르다가 방안을 억누르는 무거운 분위기에 주눅이 들어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말았다. 말려서 아궁이에 넣을 빈깍지가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곧 대바구니 속으로 들어갈 줄을 번연히 알면서도 속수무책으로 주름살이 두껍게 밀리는 외할머니의 떨리는 손끝만을 지켜보는 도리밖에 없었다. 여기서 속수무책 나왔죠? 이것도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속수무책. 무슨 뜻일까요? 요 숫자가 요 숫자야. 손 숫자야. 묶을 속자야. 우리가 구속했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손을 묶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 소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손이 묶여서 어떤 대책도 없다라는 게 책략, 대책. 그러니까 손이 묶여서 어떤 그것도 없다. 어떤 대책도 없을 때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거는 잘 알아두세요. 속수무책해서 내가 내동 뭐라고 그러냐? 내동, 이때 내동은 사투리입니다. 일것의 사투리인데 일것은 더 모르겠죠? 일것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모처럼 애써서 이렇게 하는데 일것이 표준어입니다. 그러니까 일것 해놨더니만 네가 이렇게 그 기회를 날려버려? 그래서 모처럼 내가 이렇게 해놨더니만 그 기회를 날려먹는다. 뭐 이렇게 이제 할 때 여기서는 이제 내동
모처럼 뭐라고 그러냐. 오늘 중으로 틀림없이 무슨 기별이 온다고 안 그러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근데 그 기별이 자기 아들 죽었다라는 전사통지서가 온 거예요. 딸들을 바라보는 충혈된 두 눈에 가득 담긴 것은 희열 바로 그것이었다. 자기 예감이 적중된 것을 누구한테나 자랑하고 싶어 어쩔 줄 모르는 기색이 역연했다.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의기양양해하고 있는 그 표정을 보고 오래 있자니까 주술에 가까운 어떤 강렬한 기운이 가슴속에 뜨겁게 전달되어 와서 외할머니란 사람이 내게는 벼랑간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 외할머니는 자기 꿈을 꾸고 그 꿈이 꿈을 믿고 계속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극이 덮쳐올 때마다 매번 그것을 점장이처럼 신통하게 알아맞혔다라는 외할머니의 주장을 곧대로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말하자면 그때 우리 외할머니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하나의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를 거둔 셈인데 그러고도 모자라서 우리들마저 못살게 굴 만큼 아직도 노인다운 끈기와 옹고집에 충분한 여력이 있는 듯이 보였고 그것이 외손자인 내게는 감히 누구도 범접 못할 불가사의한 힘으로 느껴져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강렬한 감동을 주었다. 자, 이 글에서 외할머니는 비극적 상황을 독특하게 극복해내고 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아들의 전사로 인한 충격을 자신의 예감이 적중된 데에 대한 희열의 감정으로 극복하고 있다. 좀 미친 거죠. 이 글에서 그 소설자인 나가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게 뭔가? 그때 이렇게 했죠. 그죠? 이 그때라는 게 바로 성인이 된 나가 이 10살 때, 10살 소년인 내 그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해고하고 있다라는 걸 단적으로 알려주는 말 그때 이건 엄청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잘 알아둬야 돼요. 이 글에서 외할머니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나타내주는 행위는 무엇인가? 아까 싱싱한 콩을 빈 깍지가 수북한 곳에 떨어뜨리는 행동. 그러니까 이 싱싱한 콩을 빈 깍지가 수북한 곳에 떨어뜨리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서로 이거 분리를 해가지고 지금 해놓은 건데 그걸 그다가 다시 하면은 다시 분리하기 엄청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머니가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깡마른 두 팔을 가늘게 떨고 있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불안한 심리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옆에 넘겨서 3페이지에 보면 소년의 시점을 통한 현실 고발 이렇게 했는데 굳이 소년의 시점으로 어린 아이의 시점으로 보인 게 왜 그러는가 하는 부분은 맨 밑에 나와 있는 그 부분 꼭 알아둬야 돼요. 독자들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접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장마에서 맨날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왜 소년의 눈에 했는가? 애들은 순진하니까 애들은 거짓말 안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 애 새끼들은 거짓말도 지금 너무 잘하는데 애들 말 못 믿잖아. 근데 하여튼 애들은 순진하니까 보이는 그대로 얘기하고 한다. 그래서 뭔가 보태거나 그러지 않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념을 공산주의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나 이 외할머니나 친할머니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이해관계를 떠난 아이의 눈에 비춰진 거다 해서 객관적으로 독자들이 객관적으로 사건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바로 뭐였다? 소년의 눈에 비친, 어린 아이의 눈에 비친 관찰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자, 장마의 서술 시점과 문체적 효과 아까 얘기했지만 이념 대립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으면서 지금 사실 이 갈등은 이념의 대립이라 그랬잖아. 근데 이 이념 대립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으면서 애 눈에 비친 걸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야. 정면으로 다루지 않으면서도 뭐 하고 있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이 부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그거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작품의 어조는 술해적인 것으로 일관되고 있다. 아까 얘기했죠? 술해가 뭐라고? 자기가 품고 있던 생각을 서술하는 거. 성인이 된 나가 옛 10살 때의 자기 자신을 해고하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술자는 서술하다 할 때의 술자예요. 서술하다. 뭐를 서술하는가? 해가 무슨 해?
해가 사실은 요 해자가 품을 해자예요. 품을 해. 품고 있던 것을 서술하다 이 소리예요. 자기가 예전에 지금 품고 있던 것을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 수레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딱 맞는 해고적이다, 수레적이다. 좀 어려운 말인데 요 술해 요거 잘 알아둬야 돼요. 성인인 나가 10살 때에 눈에 비친 것을 해고하면서 수레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작중의 모든 행위가 철없는 어린이의 시점 안에서 국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시간적 거리를 두고 서술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요때 눈에 비치기는 하는데 지금 성인이 된 나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시간은 상당히 텀이 있죠. 요 부분을 밑에 보면은 소설의 이해 브룩스와 워렌이 말한 이른바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술 사이에 이중적 간격이 생기게 된다. 뭐냐면은 이렇게 애가 할머니가 그렇게 보고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얘가 나타나 가지고 그때 나는 그게 무섭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누가 여기는 성인인 나가 서술을 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아이인 나가 서술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중적 시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이중적 간격이 생기는 그거다. 구렁이의 상징적 의미. 야, 구렁이는 삼촌의 현신으로 믿는다. 현신 엄청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라 그랬어요. 현신. 아까 아예 한자로도 알아두세요. 나타날 현자야. 우리 왜 자동차 회사 현대 있지? 현대 할 때 현. 신은 몸신자야. 이 몸을 빌려서 구렁이의 몸을 빌려서 나타나다라는 게 현신입니다. 현신. 화신은 들어보지 않았어요? 화신. 뭐의 화신이다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어요? 만약에 서인이는 질투의 화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은 화신은 뭘까요? 현신은 이 몸으로 드러내고 있는 게 현신이라면 화는 무슨 화자일까? 이건 변화하다라는 뜻이거든. 이 몸으로 변화했다. 그러니까 질투의 몸으로 변화했다. 그러니까 화신 이렇게 하는데 현신은 이렇게 요 몸을 빌려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 자,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사실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무속신앙에서는 이걸 믿으니까 민족 내적 정서가 돼 있는 토속적이면서 우주적인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상처받는 구렁이는 이념 대립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구렁이의 상징적 보면 구렁이의 상징성에 대해서 분위기 관련해서는 구렁이가 나타나니까 음산하고 우울한 분위기. 인물의 삶과 관련해서는 토속적이며 무속적인 세계관을 반영한다. 이 말 계속 나오니까 꼭 알아둬야 돼요. 토속적이고 무속적인 세계관. 시대와 관련해서는 6.25 전쟁을 통한 동족상잔. 동족상잔이 뭘까요? 동족은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 잔자가 무슨 잔자일까? 요 잔자가 무슨 잔자인 것 같아요? 서로 남김없이 죽이려고 하는 게 상잔이야. 근데 그거 할 때 급식하고 남은 거 어디다가 버려요? 잔반통에 버리죠. 그 잔자가 남을 잔자예요. 남은 밥을 버린다. 우리가 폐해가지고 남아있는 병사를 뭐라고 해요? 잔병? 폐해서. 폐잔. 폐잔병 할 때도 잔 이렇게 쓰는데 이 잔자가 나중에 이제 그거 할 때는 고전 시가에 보면은 잔월이라는 말도 나와요. 잔월효성. 저번에도 잔월효성도 아시리이다 하면은 잔월은 뭘까요? 남아있는 달. 그러니까 남아있는 달은 어떤 달이 잔월일까? 초승달? 그러니까 초승달이라고 해도 뭐 그런 것 같은데 잔월은 떴다가 이제 거의 니네 잔반 밥 먹기 시작할 때 잔반 버리는 게 아니죠. 잔반은 언제 버려요? 밥 다 먹고 나서 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잔월은 어떤 달이라는 거야? 떴다가 지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새벽달을 잔월이라고 해요. 효성은 들어봤어요? 효성? 효성. 우리나라 그룹 이름도 대기업 효성이 있는데
어? 뭐 한다고? 짜장면집 이름이 효자는 새벽 효자야. 새벽 효자에 별 성자야. 그러니까 새벽별을 효성이라고 해. 잔월 효성 같이 짝을 이루면 되겠죠. 새벽달, 새벽별. 잔월 효성 보통 언제 할까요? 이런 할머니들이 자기 아들 무사히 돌아오라고 새벽에 잔월 효성 앞에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잔월 효성이 많이 나옵니다. 니네 왜 옷 상표 중에 코롱이라고 있지 않아요? 네. 그 코롱이 효성이라는 그룹에서 만든 상표예요. 코롱 왜 이렇게 돼 있는 상표 있지 않아? 이렇게 돼 있는 거. 알겠습니다. 등산복. 등산복 만들거나 하는데. 엄청 그래서 예전엔 저기 효성 여자대학교가 있었어요, 대구에. 그 효성 그룹에서 만든 효성 여자대학교였는데 지금 이름이 바뀌었더라. 대구 카톨릭대로 바뀌었더라. 대구 카톨릭대가 원래 효성 여자대학교였어요. 우리 와이프가 거기 나왔는데 지네 학교가 없어졌대. 그래서 학교가 왜 없어져? 효성여대가 어디 갔는데? 그러니까 대구 카톨릭대로 이름이 바뀌었대. 자, 그 다음에 원형 상징성. 저번에 누가 물어봤었는데 가연이가 물어봤었나? 원형적이라는 게 원형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본 사람 누구였죠? 인영이가 물어봤었나? 그때 원형적이라는 게 누가 물어봤는데 틀림없이 둘 중에 하나가 물어봤는데 원형적, 원형성 이렇게 하는 거 거기 한번 보세요. 원형이 상징하는 게 상징의 의미가 문화적, 지역적 제약의 한계를 넘어서 전 인류적 보편성을 갖는 것을 우리는 원형 상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미역국 마셨다 이러면 뭐예요? 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시험에서. 난 미역국 마셨어. 이렇게 하면은 떨어졌다라고 하지 않아요? 네. 미끄러워. 그러니까 미끄러우니까. 근데 그건 우리나라에서만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런 거는 문화적으로 된 상징이라는 거야. 근데 원형적이라는 거는 그런 거 저런 거 떠나서 전 인류적 보편성을 갖는 상징. 예를 들어 떠오르는 아침 해는 동서고금, 그러니까 동양이든 서양이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막론하고 모든 인간에게 희망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인류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로 통하는 상징을 우리는 원형적 상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에 물 하면은 물은 어떤 원형적 상징일까? 생명. 물이 있어야 생명이 하니까 생명이 돋아나니까 생성의 의미겠죠. 그럼 불 하면은 죽음, 소멸. 왜냐하면 불은 다 태워 없애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라는 거야? 원형적 상징에 해당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봐서 이게 뭐 서양 놈이든 동양 놈이든 이런 걸 이제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말 많이 쓰지 않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면은 동쪽, 서쪽, 옛날, 지금. 그러니까 동양, 서양, 옛날이나 지금이나를 막론하고 막론이 뭔 말일까요? 막 이야기하다. 논하지 말고라는 뜻이야. 막 얘기하는 게 막은 이건 뭐뭐 하지 말다라는 뜻의 막이야. 뭐뭐 하지 말다가 막도 있고 물도 있고 무도 있어요. 여러분이 배운 건 공무도하가 들어봤어요? 공무도하 들어봤을 텐데 영화 제목도 있잖아. 이미여 그 물을 건너지 마오,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할 때 그대여 뭐뭐 하지 말라. 이게 없을 무도 되지만 뭐뭐 하지 마라. 도하 강을 건너다가 도하예요. 도하. 그래서 그대여 강을 건너지 말라라고 하네. 물도 뭐뭐 하지만 이게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물자가. 그러니까 물론하고 막론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물론이 뭐예요? 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논하지도 마. 당연한 거니까 논하지도 말라라는 게 물론이야, 물론. 혹시 물망초 들어봤어요? 물망초가 뭐예요? 꽃 이름인데 물망이 뭘까? 망하지 마. 망. Don't forget me야. 아니, forget. 잊지 말아야 Don't forget. 이런 노래를 못 들어봤어요. Don't forget to remember me 하는 거. 그러니까 망자가 잊을 망자예요. 잊을 망. 물망초,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잊지 말라. 야, 물망초가 그래서 물망초인데. 그러니까 물론 할 때 그 물이야. 논하지 말라. 예, 물도 되지만 막도 하지 말라라는 막도 쓰입니다. 그래서 물, 막, 무 이 세 개가 다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라는 건 동서고금을 따지지 않고 다 이렇게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물은 아까 생성, 불은 소멸 이런 걸 하는 거를. 그러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요 말은 한마디로 무슨 성을 얘기한다고 얘기할까요? 요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 어휘 중에 어휘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라는 말은 무슨 성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될까? 그치, 요거예요. 보편성을 띠고 있다. 만약에 동양에서만 그렇다 그러면 보편성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러면 동양에서만 이렇게 한다. 요즘만 이런다 하면은 보편성이 아니라 뭐라고? 보편성이 아니라 특수성 이렇게 하겠죠, 그죠? 또는 특수성, 개별성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사를 할 때도 우리 한국사는 세계사적 보편성과 한국사만의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왔지.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왔을 거 아니야? 어떤 나라는 철기부터 오고 신석기, 구석기 이렇게 한 건 아니죠. 그런 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는 거니까 보편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도 임진왜란은 일어나고 병자호란 일어난 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진왜란 병자호란은 우리 한국사만의 무슨 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특수성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생기는 그런 상징을 우리는 무슨 상징이라고 한다? 원형적 상징, 원형 상징이라고 얘기는. 밑에 구렁이의 상징적 의미 아까 얘기했어요. 결국 전쟁이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 상처받은 상처는 그 누구도 치유해 줄 수 없는 상흔이며 상처받은 흔적을 상흔이라고 해요. 상처받은 흔적. 이는 오직 민족 간, 가족 간의 따스한 애정으로 포용해야 치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그래서 아까 외할머니가 이 구렁이를 잘 수습해서 보내주는 거를 요걸로 의미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옆에 나와 있는 장마라는 배경이 갖는 의미 꼭 알아둬야 돼요. 밑에서 5째 줄에 보면은 장마는 오래고 지긋지긋한 가족사의 불행을 상징하며 나아가 우리 민족에게 닥쳐온 6.25 전쟁이라는 비극적 사건을 상징한다. 제목이 장마인데 장마가 바로 이런 걸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축축하고 지루하며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장마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제목을 장마라고 하고 이 배경을 시간적 배경을 장마철로 이렇게 둔 게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어봐도 될 것 같고 특히 동상고하고 동상고는 요 뒤에 있는 문제도 지금 다 한번 풀어볼 거니까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